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저와 인연을 맺은 분과 있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 평범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특별한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는 환경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 따뜻하고 웃음이 많으신 분들이셨죠. 아직도 눈에 선하게 남아있는 두 분을 제가 14살 때 잃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등산을 다녀오다가 산절벽에서 추락하신 사고였습니다. 날씨가 추웠고 그날 새벽에 이슬비가 조금씩 내렸습니다. 내려섰을 때 길이 미끄러울 것 같아 부모님에게 가지 말라고 했지만 부모님은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 부모님이 새벽같이 외출하실 때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원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님 대신 저를 키워주실 조부모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도 떠나셔서 외할머니는 병원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모네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모는 어머니의 동생이셨는데 그 집에는 작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저가 이모네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누군가와 통화를 하셨습니다. 피해서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모가 그 전화 상대가 누구인지 알려주진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해당 상대는 제 삼촌이나 고모 혹은 큰 아버지라는 사실일 수 있었습니다. 네, 그쪽 상황에 대해서도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아이가 이제 걸음을 시작했거든요.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준혁이는 이미 우리 집의 두 주가 되었어요. 짐 정리도 못했고 바쁘게 할 일이 많아서 그래요. 이모는 상대방에게 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말을 했는데 다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겠다는 말일 거예요. 그렇게 이모 집에 2달을 머물렀습니다. 그만큼 지내다 보니 이제는 제 이모와 함께 사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이모가 둘째를 임신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아버지의 누나인 고모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아직도 때때로 생각하고는데 만약 저가 고모 집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만약 이모 집에 계속 살았다면 지금과는 달라진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부모님이 계셨을 때부터 제가 고모를 싫어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서워서 싫어했던 것 같아요. 고모는 아버지보다 5살이 많았고 아버지의 유일한 형제였습니다. 고모는 18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하며 경력을 쌓다가 모피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많은 돈을 벌며 중국 의류를 수입하는 고모부를 만나 결혼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력과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매우 자부심이 많으셨습니다. 고모가 이런 삶은 대단한 것이 맞지만 남의 직업이나 삶을 하찮게 여기면서까지 자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업에 귀천은 없는 것이니까요. 각자의 행복 요소도 다르고요. 하지만 고모는 항상 평범한 회사원인 저희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남의 돈을 조금씩 받아가면서 살아왔는데 집이나 장만하겠냐. 아이 왜 이래, 누나. 우리 이번에 아파트 샀잖아. 벌써 내년에 들어가? 그게 내 거야, 은행 거지. 다 대출이면서 어디 가서 집 있다고 하지도 마라. 쪽팔리게 그리고 그 코딱지만하게. 집이야. 그래서 이렇게 살림살이가 들어가겠냐? 셋이 사는 것은 충분하거든. 진짜 한심하다. 내가 그 꽃다운 나이부터 생고생해서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이게 뭐냐? 그 돈으로 땅을 살았으면 이렇게 아깝지 않았을 텐데. 성격이 좋고 인성이 좋은 우리 아버지는 고모가 싫다는 소리를 늘어놓을 때마다 웃으며 넘기셨지만 항상 고모를 만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한숨을 많이 쉬셨습니다. 어머니랑 조금 다투기도 하시고 제가 어릴 적부터 보고 있었던 말던 신경 안 쓰고 악담을 붙는 고모가 싫었습니다. 고모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한심한 동생의 어린 자식처럼 시선을 내리는 것 같았고 형편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모 집에서 고모 집으로 가는 날에는 정말로 끔찍하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간 고모의 집은 얼마 전에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들었지만 그렇게 큰 줄은 몰랐습니다. 고모와 고모부,
사촌 누나 세 식구가 사는 집은 80평이 넘는 아파트였고 방이 5개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부방, 하나는 누나방, 하나는 오빠방, 하나는 서재, 그리고 안 쓰는 운동기구나 쓸모없는 짐 같은 것을 넣어두는 가장 작은 방이 제 방이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비닐로 덮인 러닝머신과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상자들이 있는 방에서 저는 매트리스 하나를 깔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책상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크기가 비슷한 상자들로 이어서 책상처럼 사용했습니다. 고모는 항상처럼 못마땅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고 냉혹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 이모한테 아빠의 목포 보험금을 받아서 맡아주는 거야? 성인이 되면 너를 데리고 있을 의무는 없다고 본다. 무슨 말인지 알지? 성인이 되면 알아서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누나는 얼마 전에 유일한 동생이 죽은 상황임에도 그 동생이 14살 된 자녀에게 그런 무관심한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모부도 고모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중국어로 출장을 자주 나가서 바쁜 날을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 고모와 고모부를 쏙 빼닮은 사촌 누나는 제가 14살 때 20살이었는데 그 누나도 성격이 꽤 지독했어요. 쟤를 자기 집에 침입한 벌레 정도로 역임새를 보였거든요. 종종 제 머리를 치거나 휴지 같은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자려고 불을 끄고 누웠는데 갑자기 사촌 누나가 방문을 열고는 발로 제 자리를 퍽 밟았어요. 야, 너 화장실에서 뭐 했어? 목욕했는데 너 목욕하면 거의 다 닦아 놓으랬잖아. 습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 너 환풍기는 틀고 씻는 거 맞지? 어차피 들어온 게 뭘 씻겠다고 맨날 그렇게 씻어내니 짜증나. 미안합니다. 왜 너는 반말하는 거래? 너희 부모님은 어른에게 존댓말을 써야 한다고 가르쳐줘. 부모님이 없어서 몰라? 고모보다 사촌 누나가 더 못됐다. 부모님 밑에서 부유하게 자란 사촌 누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쉬웠어요. 밥 먹을 때 당연히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셋이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난 작은 식탁에서 거실이나 방에서 먹었습니다. 옷을 안 사줘서 교복은 많이 있었지만 사복은 몇 개 없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수학 여행을 가는데 옷이 없어서 3일 내내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고 자라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아이로 성장했을까요? 맞습니다. 학창시절에 저는 우울증이 정말 심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매사에 수동적인 것은 당연하고 자신감도 없었고 타인과 어울리는 방법도 모르고 머릿속이 불행으로 가득한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걱정되던 담임 선생님이 고모를 불러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고모가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고모와 고모부, 그리고 사촌 누나가 저한테 애정을 많이 주고 정말 자식처럼 대하고 있는데 제가 도통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요. 부모님을 잃은 충격이 너무 커서 집에서는 말도 잘 안 하고 아직 슬픔에 잠겨 있는 것 같다고 했답니다. 저는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요. 그건 순뻥이었습니다. 어차피 고모와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꿈 같은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그렇게 이용한 데 대한 괴로운 마음은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뭘 할 수 없었지만 저는 고모 집에 있는 동안 살며시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그 집에서 나올 때, 즉 성인이 되는 날만을 기다리면서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희망을 꿈꿨습니다. 학창시절이 천천히 흘러가는 동안 우울에 빠져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으며 다른 특기를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어떠한 꿈도 꾸지 않았고 어떤 어른이 되길 원하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당연히 결과가 뻥하지만 따라서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성적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고 대학에 로망도 없었습니다. 학원이나 과외도 받지 않았고 많은 선배도 없었으며 대학은 그저 사촌 누나가 다니는 곳, 사촌 누나가 다니는 것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술 냄새와 담배 냄새를 풍기며 매일 아침에 늘어선 고향 북어국을 먹는 누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졸업해서 이 집을 떠나고 아무 곳에서나 일을 해서 스스로 내 삶을 꾸미는 것만이 제 바람이었습니다. 학생 때는 모든 게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스스로의 삶을 꾸미는 것이 쉬운 줄만 알았던 거죠. 모든 것이 지금과 다르게 술술 풀릴 것이라는 큰 착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에 당연하게도 누군가 나에게 꽃다발을 주지 않았습니다. 꽃다발을 주는 사람도, 축하해주는 사람도,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죠. 그래서 나는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붙잡고 한 장 찍자고 할 걸 조금 후회가 되네요. 졸업식 같지 않은 졸업을 맞이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고모가 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기도 전에 봉투를 건네주었죠. 그 봉투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고모는 하루빨리 짐 챙기고 나가라며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나만 골치 아플 거라고 생각했던데 이렇게 해도 잘 될까 싶었습니다.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날까봐 걱정했는데 그날 짐을 모조리 싸들고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해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부동산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으로 어떤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모텔방에 하루 묵으려면 이미 3만 원을 내야 하는데 100만 원으로 집을 구한다니 얼터당도 안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아저씨, 아줌마들도 놀라실 거예요. 학생이라면 100만 원으로 집을 구할 수는 없어요. 달마다 월세를 내면서 사는 것도요. 월세도 보증금이 필요해요. 아, 보증금. 왜 혼자 집을 구하러 다니세요? 가출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건 아니죠. 저는 성인이에요. 저 혼자 살아야 한다면 고시원이라도 찾아보세요. 고시원은 보증금 없이도 들어갈 수 있어요. 길을 걸어 다니면서 고시원, 고시텔이라고 적힌 간판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무엇을 하는 것인지는 몰랐어요. 그런 정보는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더라고요.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지하철을 타서 아무역에서 내렸습니다. 혹시 고모 집 근처에서 방을 찾아보다가 대면하게 되면 마음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역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고시원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간판이 깨끗해 보이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작은 방에 침대, 책상, 의자, 작은 냉장고가 강제로 놓인 이상한 방이었습니다. 총무님, 덩치가 크고 안경을 쓴 남자가 화장실과 공용 샤워실이 있는 복도 한쪽에 위치한 공용 화장실을 보여주더군요. 이 동네에서 방이 하나 남았는데 고시원들이 빈 방을 찾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방이 비워져도 일주일이면 이미 다 차 있을 거예요. 그런가요? 계약을 원하시면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고시원에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이 동네가 곧 노량진이었죠. 몇 개의 옷만 옮기면 되었는데 큰 박스 하나를 들고 지하철을 타고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고모가 말한 대로 아무도 제 배움을 해주지 않고 심지어 눈길마저 주지 않았습니다. 고모집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신발을 신는데 사촌 누나가 주방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해졌어요. 엄마, 우리 오늘 고기 먹자. 소고기 어때? 축하하는 기념으로 얄미운 저 누나한테 복수라도 뭐 하나 해야 했나 싶었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지하철에서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복수하지 않아도 나중에 스스로 망할 거였지만 그건 뒤에 적어보겠죠.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우울증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저처럼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특히나 최악이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고문의 가족에게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으나 동시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고 부담감이 내 삶을 억제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탓하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탓해봤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고시원 안보다는 나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대충 잠바를 입고 방을 나갔는데 할머니가 느릿느릿하게 복도를 걸어가시더라고요. 할머니도 여기 사시는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고시원 주인 할머니일 거라고 생각해서 밖으로 나가 처음 본 노량진의 풍경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모두가 큰 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손에 책을 들고 다니면서 걷다 보니 보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손에 주먹밥을 들고 먹으면서 다른 손으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여기가 가끔 선생님께서 얘기하던 노량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에 나는 꿈도 없이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원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학원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나는 매우 한심하게 느꼈습니다. 그들처럼 열심히 살 순 없겠지만 최소한 그들 사이에서 열심히 사는 척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정처 없이 걸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파져서 밥이나 먹을까 싶어 작은 도시락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테이블이 4개밖에 없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도시락을 먹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가게 벽에 알바생을 구한다는 종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저 혹시 알바생을 구하셨나요? 아니요, 알바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알바 해본 적 있어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요, 알바 안 해봤고 20살이고 시험 준비 안 하고 그냥 있어요. 사장님은 갸웃거리더니 내일부터 나와 보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말 특이한 모습일 거라 생각했어요.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알바를 한다고 하던데 그들도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이라고요. 아주머니들이나 대학생, 휴학생도 온다는데 20살에 제가 자신감도 없고 의욕도 없어 보였대요. 하지만 왜 제가 채용되었냐고 여쭤봤더니 사장님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가 필요한 역할을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채용되었다고 했어요. 우리 사장님도 특이하신 분이셔서요. 어쨌든 일자리가 생겨서 뭔가 설레었어요.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시작이 좋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알바를 하는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였어요. 출근해서 사장님과 사모님과 함께 도시락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았어요. 도시락을 포장해서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엄청 간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도시락을 먹으러 갔을 때 손님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렇게 한가하다면 문제 없겠다 싶었죠. 도시락을 먹으러 갔을 때가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던 오후 4시였다는 건 생각도 안 했고요. 가게는 정말 미친 듯이 바빴습니다. 좁은 가게가 사람으로 가득 차더라고요. 정말 여기에 연예인이라도 왔나 싶을 정도로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게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 반쯤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한 10시 반쯤 잠깐 숨 돌리고 있으면 또 미친 듯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한가하고 작은 가게에서요. 시급도 꽤 많이 주면 왜 알바생을 구하나 싶었는데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인생 첫 알바가 노량진 도시락집이라니 전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오후에 일을 끝내고 터덜터덜 고시원으로 돌아가는데 얼마 전에 보았던 할머니가 고시원 안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고시원 주인 할머니면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층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안녕하세요. 총각. 반가워요. 네, 짐 들어드릴까요? 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안 무거워요. 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가져다 드리겠어요. 할머니가 받아들인 짐은 쟁반이 쌓여진 보자기였는데 보자기 틈으로 반찬과 김밥이 보였습니다. 와, 할머니가 싼 거네요. 사장님이 아니에요. 어르신네 사장님이라니요. 네, 여기 고시원 주인 사장님 아니신가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느새 3층 복도에 도착했는데 할머니가 제 옆방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핑크색으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살아요. 짐 들어줘서 감사해요. 총각, 할머니는 다시 짐을 챙기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고시원에서 할머니가 산다는 소식을 전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그렇다고 하고 총무님한테도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고시원에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산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동네는 99%가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었죠. 그러나 이런 곳에 할머니가 산다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도 않아서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죠. 그날 밤 피곤함으로 침대에 누워 잠에 빠졌는데 어디선가 누군가 울고 있어서 깨어났습니다. 고모집에 살 때 때때로 가위에 눌린 적이 있어서 그 가위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알바로 많이 지쳤기 때문일 거라 생각하면서요. 아니라는 것은 몇 날이 지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아침에 거의 알바에 늦을 뻔했습니다. 전날 너무 힘이 들었던 탓인지 알람도 안 맞추고 잠이 들었거든요. 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옆방에 사시는 할머니 덕이었습니다. 자고 있는 중에 갑자기 복도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방문을 벌컥 열어보니 옆방 할머니께서 바닥에 뭔가를 떨어뜨리셨더라고 해요. 그건 다름 아닌 반찬통들이었습니다. 다행히 뚜껑으로 단단히 닫혀 있어서 쏟지는 않았지만 스테인레스로 된 통 여러 개가 복도를 굴러다녔습니다. 아유, 학생 미안해요. 나 때문에 깼죠? 이걸요. 어째 얼른 치워줄게요. 들어가 자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비몽사몽하며 할머니의 반찬통들을 주워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고맙다고 하시며 반찬통을 하나로 안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결에 든 반찬통들은 따뜻했습니다. 설마 그 아침에 여기서 이 반찬들을 만든 건가 생각하며 알바에 갔습니다. 그날은 알바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손님이 많아서 사장님 부탁으로 2시간 정도 일을 더 했었습니다. 퇴근하고 고시원으로 가고 있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옆방 할머니시더라고요. 할머니 집 아니, 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 옆방 총각네 맞아요. 손에 드신 건 뭐예요? 한 보따리네요. 이렇게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아이 그 괜찮은데 매번 와 달걀도 있고 나물도 있네요. 이걸로 반찬 만드시는 거예요? 응, 푼돈이라도 벌어야 하니까 그러시구나, 할머니. 실례가 안 된다면 왜 고시원에서 사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응,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어쩌다가 궁금해서 막상 말을 꺼내긴 했는데 뭐라고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쩌다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게 되셨는지, 집과 자식은 없으신 건지 궁금했지만 경우가 아닌 것 같아 더듬고만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계실 텐데 인자하게 웃으시며 저희의 방이 있는 고시원을 올려다보셨어요. 이런 곳에서 사는 이유가 분명 있겠죠. 총각은 더 질문할 내용이 없었어요. 인자한 웃음 뒤에 뭔가 선에서 믿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입국을 무말랭이 끊고 할머니 뒤를 쫓았어요. 3층에 도착하자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잠깐 기다려달라며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방의 작은 냉장고에서 작은 반찬통 몇 개를 꺼내주셨어요. 이것들은 오늘 아침에 만든 반찬들이에요. 저녁 때 좀 드세요. 맛있을지 모를 텐데. 우와,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반찬은 간장에 담 달걀장, 꽈리고추와 멸치볶음, 그리고 진미채였습니다. 햇반 하나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좁은 방에서 상을 차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반찬을 먹어본 게 언제였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모 집에서는 나름 잘 먹었던 것 같은데 고모 집에서는 아침은 거의 못 먹거나 토스트기에 식빵 하나 돌려서 입에 물고 등교를 했었고 점심에는 급식, 저녁에는 도둑놈처럼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먹었습니다. 성격이 고약한 고모는 요리도 못하셨죠. 사촌 누나와 고모부도 맨날 맛없다고 해서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성스럽고 맛있는 요리에 감동하신 모습입니다. 반찬을 하면서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막막하기만 한 채로 살아가는 느낌이었고 반찬을 챙겨주신 할머니께 정말 감사했어요. 그날은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계속 울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흐느꿀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나한테 나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여자 목소리 같았어서 귀신인지 생각해 확 놀라 방 주위를 살펴봤어요. 이런 좁은 방에서 귀신도 싫어할 것 같았어요. 먹는 것을 멈추고 가만히 소리에 집중해 보니 할머니가 계신 방에서 울고 계실 때와 같은 소리였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흐느꼈지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궁금해서 아까 할머니께서 반찬을 꺼내주실 때 잠깐 봤는데 할머니 방은 제 방과 만날 정도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구도 깔끔했고 책상도 아주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깊은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었지만 낮에 본 할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니 다시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알바에 출근했는데 복도에서 다시 할머니를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옆방 총각, 어제 반찬 잘 먹었다. 정말 맛있었어요. 턱은 다 씻어 놓았으니 이따 드릴게요. 아휴, 입에 맞았다니 다행이네. 아침부터 어디로 가시나요? 알바하는데요. 할머니가요. 짐도 많이 가지셨는데 어디 가실 건가요? 저는 요 앞에서 반찬을 파는 일을 하고 김밥도 만들었어요. 팔아요. 아, 그리고 아침밥을 못 먹었네요. 가는 길에 먹어야겠어요. 할머니께서 호일에 쌓인 김밥 한 줄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먹어도 되나요? 할머니랑 같이 하셔야 하는 건 아닌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지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따 또 뵙겠습니다. 얼마만인지 누가 챙겨주는 아침밥인지 정말 기쁘네요. 꿍꿍하게 말아진 김밥은 정말 맛있었어요. 그냥 할머니께서 김밥 한 줄 주신 거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루 종일 그날을 생각하게 돼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퇴근 후 방에서 잠깐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벌써 시계가 6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얼른 깨끗하게 씻은 반찬통을 들고 옆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라고 물을 때 야른 목소리로 대답이 들린 후 잠시 뒤 할머니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눈가가 붓기 시작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여기 반찬통이에요. 그런데 눈을 안 씻고 받아도 될까요? 라며 제공했더니 할머니께서 고마워요. 아,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이런 집밥을 오래 못 먹었거든요. 젊은 사람이 집밥을 얻어 먹지 못하다니 불쌍하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 있어서 입에 맞아서 다행이네. 좋아하는 반찬은 뭐예요? 딱히 좋아하는 건 없는데 할머니가 주신 거 중에 특히 달걀장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 내일 아침에 다시 해줄게.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도 얼마 안 가서 통 씻어줘서 고마워요. 차마 할머니께 오셨냐고 여쭤볼 수가 없어서 지냈습니다. 밤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와도 그냥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게 할머니를 위한 일 같아서요. 할머니의 붉어진 눈빛을 보고 나서 밤에 불편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데 문이 두드린 것 같아요. 굵직한 남자 목소리더라고 하는데 문을 열어보니까요. 제 앞에 있는 방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왜 그렇게 큰 알람을 설정해 놓으세요? 제가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하루에 겨우 3대 4시간 자는데 그쪽 알람이 제 단잠을 방해하게 돼요. 알람을 좀 끄면 좋겠어요. 제가 어두운 편이라서 알람을 크게 설정했는데 그게 앞방까지 들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 방 오른편에서 지내시는 할머니도 제 방 왼편에 있는 사람도 한 번도 저한테 시끄럽다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총무님한테 들었을 때 알람을 끄라고 한 앞방 사람은 벌써 5년째 시험 공부하면서 이 호텔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엄청 예민해서 같은 층은 물론 다른 층 사람들까지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시끄럽다고 하니 저는 알람 소리를 작게 할 수밖에 없었고 다음날 알바 출근 시간을 넘겨야 했을 때 대참사가 일어날 걸 믿었어요. 허겁지겁 준비해 알바를 하러 뛰어가서 사장님에게 손이 발이 안 닿게끔 빌더니 자진해서 1시간이나 더 일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나는 매일 5시에 일어나서 주방에 가서 잘 모르겠어요. 5시라고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셨네요. 안 피곤하세요?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요. 아, 그럼.
총각이 아침에 못 일어나겠으면 내가 깨워줄까요? 네, 정말요? 할머니, 번거롭지 않으세요? 몸만 두드리면 된다고요. 뭘 내가 깨워줄게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 부탁 좀. 요즘 할머니께서 감사하게도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에 저를 깨워주셨습니다. 일어난 후에는 매일 아침 김밥 한 줄을 먹으라며 주셨고, 퇴근 후에 가끔 보면 반찬도 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좋아하는 계란장은 항상 넉넉하게 챙겨주셨습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챙김을 받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매일 우울했던 기분도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었고, 알바에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고시원 생활에도 많이 적응하게 된 시기부터 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죠. 다른 이들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때 이미 해결했어야 할 고민들을 저는 21살이 되어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시작했던 것은 알바하는 곳 사장님과 상담을 한 후였습니다. 사장님은 공무원이 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에서 받는 월급은 안정적이며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고 노후 걱정이 없는 공무원이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10년 더 젊었다면 공무원 시험을 봤을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꿈은 공무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가족도 집도 없는 사람이 안정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 먼저 가야 했습니다. 13살 이후에 부모님을 잃어 군면제를 받지 못했지만 이모와 고모가 계셨습니다. 따라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판정을 받았고 지금은 하던 알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만두고 공익근무부터 마쳤습니다. 고시원세는 그동안 알바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해결했고요. 저는 돈을 따로 쓸 곳도 없어서 그래서 그랬는지 알바한 돈을 꽤 많이 모았더라고요. 공익근무하는 동안 세를 낸 것이 충분했습니다. 아, 그때도 할머니께서 매일 아침 깨워주셨습니다. 나라 지키러 고생하러 가는데 밥을 굶으면 안 된다고 반찬도 엄청 챙겨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매번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할지. 아, 보답은 무슨 됐어요. 총각 가져다 팔 거 조금만 더 해서 주는 건데 뭐 저 곧 공익 근무를 마치니까 다 마치면 공부도 해보려고 해요. 공무원 공부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요. 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안 되는 건지 세상 어디에 되어야 할지 모릅니다. 총각이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것이 되는 거야? 저도 나이가 들었지만 꿈이 있어요. 총각은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잖아요. 할머니, 꿈이 뭔가요? 손주들이 나를 보는 걸 꿈꿔요. 왜 손주들이 날 못 볼까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옷소매로 눈을 꼭 감고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바쁜 사람을 붙잡아두고 참.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총각. 나도 나가 볼게요.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공익근무를 마치고 예전에 알바하던 곳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기억해 주시고 마침 주말에 알바 자리가 있다고 하셔서 주말에는 알바를 하고 평일은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학원 다니는 비용이 비싸서 한 달은 학원 다니고 그 다음 한 달은 오토바이 배달 알바를 하면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또 한 달은 학원 다니고 또 한 달은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보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일어나실 시간이니 깨워드릴까요? 저는 공익근무를 마치고 학원 다니는 동안에도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한 앞방 사람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알람을 설정하지 못했고 할머니의 도움을 계속 받았습니다. 어느 날 책에서 이야기를 보니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처럼 5시에 기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머니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하셨고 5시에 깨워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해주신 맛있는 김밥과 반찬을 먹으며 좋은 조언도 자주 들었고 응원도 받았습니다. 일하는 곳의 사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손님들로부터 학원 정보나 시험 정보를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던 저가 사랑을 받으며 노력한 결과
약 2년 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제가 합격했어요. 이제 공무원이 되었다고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이랍니다. 아이고 아이고, 무슨 일인지 몰라. 아이고 아이고, 축하해요. 거봐요. 총각 내가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큰 도움을 주신 할머니께 무언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같이 고시원에서 돈이 없었던 관계로 대단히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모셔서 갈비집에 갔어요. 비록 비싼 소갈비는 살 수 없었지만 돼지갈비를 배 터지게 먹었어요. 할머니, 나중에는 더 맛있는 것을 많이 사드릴 거예요.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이 은혜는 왜 그렇게 크신지요? 할머니께서 깨워주지 않으시고 밥도 챙겨주신 적이 없었다면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시험을 보지도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조차 안 했을 것이요. 나에게 말동무가 되어주고 항상 나의 짐을 도와주며 외롭지 않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고시원에 언제부터 오셨을까요? 얼마 동안 혼자 외로움을 느끼셨을까요? 아직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할머니와 이별해야 했습니다. 제 직장이 노량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했고 고시원이나 월세에 대해 고민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모은 돈의 대출을 받아서 오피스텔 하나 구하게 되어서 즐거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지원을 받았던 할머니를 떠나 보내려니 발걸음을 떨게 했어요. 할머니, 이곳에서 계시는 거 괜찮으실까요? 했더니 할머니께서 총각, 걱정 마세요. 이 늙은 할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총각, 열심히 살아. 하지만 자식들한테 연락을 해보세요. 라며 답변하셨습니다. 이후 인사를 하고 우리 잘 가요를 외쳤고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달걀장이나 반찬통을 건네주셨는데 그것이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한 인사였습니다. 이후 5년이 지난 동안 저에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긴장한 것이 무색하게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친절하셨고 저도 잘 적응하며 나갔습니다. 특히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계셨는데 몰래 그분을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내연애는 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은 적이 있어 고백도 못하고 고민 끝에 1년이 지난 후 고백했습니다. 상사병에 걸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아내도 비슷한 고민을 가졌는지 생각을 나누던 중 결국 2주 뒤 약혼하게 되었습니다. 3년의 연애 시간을 거쳐 결혼을 하게 되어 가정을 이루었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족이 함께하여 아주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을 만나 제되어서 기쁨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고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해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지 않아서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였어요. 아내는 정말 직장에서 민원왕이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로 상담도 잘해주었어요. 특히 동사무소에서 자주 오시는 어르신들은 일부러 아내를 찾아오는 정도로 아내가 친절하고 알아듣기 쉽게 민원을 처리해 주었어요. 그러한 아내가 정말 존경스럽고 이렇게 훌륭한 여자와 만났다는 것에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날 때면 문득 동네에 계신 고시원 하시는 할머니가 생각이 나곤 합니다. 한번 보러 가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면서도 바빠서 등한시하고 있었지만 결혼 전에 반드시 고시원에 갔다. 고시원은 더 이상 그 자리가 아니었고 내부는 공사 중이었어. 조금이라도 빨리 찾아왔으면 하는 후회도 들었고 할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걱정도 했어. 할머니와의 인연이 끊어진 것 같았지만 지난 봄에 아내와 전시회에 갔을 때 할머니를 발견했어. 주말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아내가 말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아내가 쳐다보는 방향을 보니 지하철역 안에서 누군가 음식을 팔고 있었고 영상을 찍으며 현장을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근처에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팔던 사람은 서둘러 가방에 음식들을 담았습니다. 작고 하얀 스티로폼 그릇에 랩으로 감싸인 반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물건을 팔던 사람은 계속해서 승객들께 죄송합니다. 정리할게요. 안 올게요.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어요. 지나가면서 사람들 사이를 틈타 고개를 내밀었는데 너무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고시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쳐다보시더니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총각, 저희의 반가움은 우선 뒷전이었습니다. 영무원들이 무섭게 얼른 치우라고 말하고 있어서 우리는 빨리 자리를 정리하고 아내가 할머니 대신으로 과태료를 지불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 셋은 옆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아팠나요? 식사는 하셨어요? 고시원을 찾아봤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걱정 많이 했어요. 늙은 분이 어떤 걸로 하여거나 그런 곳까지 찾아오셨나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우리 할머니는 정말 고운 분이세요. 동작하시다 보니 묵살이 더 많이 나셨나 봐요. 아저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디 사시는지요? 근처에 계시면서도 함께 가는 것이 어떠세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할머니의 반찬을 들고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안내하신 곳은 바로 주택가 근처 작은 경로당이었습니다. 저희가 망설이는데 할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셔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께서 현재 계신 곳은 이곳이에요. 네, 이곳에서 잠도 자고 밖도 잘 나가시고 찜질방에도 가시고 그러셨죠. 그렇죠. 할머니, 실내에 계신다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떤 일이 있으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와 아내는 그날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결혼 후 지금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소문난 맛집 가게는 장사가 매우 잘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는데 더 많은 자녀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겨 3명이 모두 키우자고 생각했던 참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임신은 유산으로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께서는 팔자에 아이가 한 명인 것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아주 잘 키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어 유명한 선생님에게 공부를 시키고 좋은 학교에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따라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좋은 선생님들에게 과외를 받게 하고 외국인 선생님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로써 고등학생 시절에는 유학까지 보내셨다고 합니다. 남들은 어떻게 그렇게 교육에 열정적인지 의아해했지만 할머니는 모두가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달리며 자란 아들은 자신의 재능에만 빠져 이같이 바빴고 부모에 대한 애정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공부한 것은 전부 자신의 머리와 선생님들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려줘서 그런 거라며 심지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가게도 창피해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유학했던 친구들의 부모는 의사와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쪽팔린다고까지 했는데 이미 성인이 된 아들이라 붙잡아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성격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부모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아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게 되었답니다. 자식이 있는 부모가 되면 자신의 부모를 생각할 법한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고 며느리가 불편해한다는 말에도 놀라워할 만한 반응을 하면서 손주들과도 잘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는 가게를 처분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슬픔에 빠진 할머니를 더욱 절망에 빠뜨린 것은 바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들은 집이든 가게든 돈이든 그동안 모았던 돈이든 할아버지의 보험금까지 다 가져갔다고 해요. 할머니를 부양해준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다 가져가고 나서 갑자기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서 며느리와 손녀들을 전부 데리고 가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살 돈이라도 있어야 하니까 전세금이라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이런 식으로 대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저는 무척 놀랐다. 몸에 악기가 들어있지 않아도 가능한 일일까 싶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를 크게 상관하지 않는 듯했다. 그날 기분은 정말 혼란스러웠는데 마음속도 마찬가지였다. 제가 아내에게 고시원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그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그 할머니가 고시원 할머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놀라서 정신이 아득해진 저를 대신해 아내가 화를 내기도 했다.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느냐고 말이다. 만난 후로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았다. 할머니가 너무 걱정되었다. 얘기를 듣니 가끔은 밖에서도 관찰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아내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할머니가 지내실 곳을 좀 마련해 드릴까? 지내실 곳이라니. 당신 예전에 살던 오피스텔, 거기 괜찮지 않았어. 깔끔하고 전세도 종종 있고 집을 구해드리자고. 당신 진심이야? 당연하지. 우리 목돈을 모아둔 것이 조금 있잖아. 그거를 될 것 같은데? 왜 내가 너무 오버했나? 아니. 너무 고마워서 그러지? 정말 고마워, 여보. 뭐가 고마워? 어차피 우리 당장 그 돈을 쓸 것도 없고 은행이자도 크지 않고. 당신한테 중요한 분인데 정도는. 당연하지. 저와 아내는 퇴근한 후에 바로 할머니가 계셨던 경로당에 갔습니다. 할머니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할머니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아유, 총각이 왜 내 집을 구해줘요? 아니에요. 됐어요. 저 지금도 잘 살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제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제가 괜찮아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전셋집을 구해줘요? 내가 뭐라고 할머니에게 정말 중요한 분이세요. 이만큼 살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 가족 없는 제게 가족처럼 대해주신 분이세요. 아유, 안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할머니, 전세금 어디 안 가요? 나중에 제가 전 그 돈 필요하게 되면 가져갈게요. 그럼 됐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째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저와 제 아내가 어렵게 키워온 할머니를 함께 데리고 먼저 우리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의 짐을 같이 챙겨줬는데 달랑 2개의 가방만 있었습니다. 무거운 가방만큼 마음도 무겁고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줄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 할머니를 둘러보러 다니며 다음 주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청소까지 완벽하게 마치고 할머니를 데려왔습니다. 매트리스와 이불, 몇 가지 필수품을 준비했더니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함께 보여주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총각, 새댁도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고마워요. 피가 섞인 내 자식도 나를 버리는데 이렇게 거둬줘서 고마워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버려지고 버려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작은 오피스텔에서 셋이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인연이 다시 닿고 벌써 5개월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안색이 좋아지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자고 하니 할머니도 같이 가셨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주 건강하시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여전히 마련해 주신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제가 처음 직장에 입사했을 때 살았던 곳이라서 직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때로 할머니를 만나서 함께 놀러 다니며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도 합니다. 할머니는 가끔씩 우리 직장을 방문해 반찬을 준 후 가십니다. 그 반찬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계단장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머니와 소중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